2026년 2월 6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종가 15만 8,600원. 불과 며칠 전 14만 원을 돌파했다고 떠들썩했는데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15만 원 벽을 뚫더니 단숨에 16만까지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83만 원, 한때 90만 원도 넘기며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설마 90만 원을 넘겠어? 땐 했던 의구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으며 주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꿈의 5천선을 넘겼고 그 부근에서 안착하는 듯 보입니다. 어제 4천을 넘었다는 뉴스가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하루 만에 앞자리가 또 바뀐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두 형제가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가는 초강세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속도라면 코스피 7천 돌파도 꿈이 아니라는 전망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HBM4 수율 안정화 소식과 함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찍었고 SK 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 47조 7천억 원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SK 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15만 8천 원, 83만 원인 주가가 여전히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세상이 돈 복사됐다.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었다며 환호하는 이 축제의 한복판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코인 투자자도 30대 파이어족도 아닙니다. 바로 50대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면은 친구는 재작년에 하이닉스 16만 원 할 때 묻어둬서 노후 준비 끝냈다며 밥값을 계산하고 회사 후배는 부장님 아직도 반도체 안 담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며 훈수를 둡니다.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조급함에 HTS를 켰다가도 15만이 훌쩍어 넘은 숫자를 보면은 손이 떨립니다. 이거 내가 사자마자 꼭지 잡는 거 아냐? 내일 폭락하면 이 돈은 내 노후 생명줄인데. 가슴은 뛰는데 손은 얼어붙는 것. 탐욕과 공포가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대 투자자의 진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50대의 반도체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한 구매력 방어 게임이어야 합니다. 20대가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 하다간 여러분의 노후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게임의 규칙은 20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도 절대 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직 반도체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분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미 들어갔는데 밤잠이 설치는 분이라면은 지금 뭘 조절해야 하는지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숫자와 포트폴리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만약 전체 자산이 5억이라면은 그중 반도체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모른다는 건 전략 없이 뛰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전략 없는 투자는 지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데 날씨가 좋을 땐 괜찮지만 안개가 끼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안개는 반드시 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도체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분. 의외로 이 경우가 더 유리한 위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물리지 않았으니까요. 삼성전자의 최근 1년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실감이 됩니다. 2024년 초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였을 때 과감하게 산 사람이 지금 16만 원대 주가를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8만 원에 사서 5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공포에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반토막을 견디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작년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들어갔다가 강제로 팔려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급하게 따라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AI는 1년짜리 테마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2026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돈이 6,0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0조 원이 넘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건 최소한 2027년까지 구조적 지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못 산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미 반도체 비중이 전체 자산의 30%를 넘는 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반도체는 하루에 5%씩 위아래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1억을 넣었다면 하루 만에 500만 원이 사라질 수 있고 이게 일주일 연속으로 이어지면 2천만 원 이상이 녹습니다. SK하이닉스의 52주 범위를 보십시오. 최저 16만 2,700원에서 최고 90만 9천 원까지 같은 주식이 1년 사이에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억을 SK하이닉스에 넣었다면 어떤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 지금 5억이 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높게 오른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무섭습니다. 만약 이 변동성을 내 노후 자금 전부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만약 반토막이 나도 은퇴 생활비에 지장이 없는지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아니오라면 필요한 건 수익 실현이 아니라 비중 조절입니다. 반도체를 무작정 팔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 중에 30%를 넘는 부분을 덜어내서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욕심을 덜어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사실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머리로는 안전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눈앞의 수익률을 보면은 가슴이 뛰니까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의 성공을 정의하는 기준이 20대 시절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50대가 투자하는 목적이 뭘까요? 대박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는 것.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잊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렸던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공매도 한 번으로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을 벌었던 인물인데 리버모어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빠르게 가난하게 만든다.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트레이더 중 한 명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3번이나 전 재산을 잃었고 4번째에는 회복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리버모어도 결국 자기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50대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조급함입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라는 느낌. 이게 전문 용어로 포모, 즉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입니다. 이 감정이 감정적 고점 매수를 부릅니다. 2024년 SK하이닉스가 23만 원을 찍었을 때 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50대 투자자 중 상당수가 이후 1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30%가 넘는 하락입니다. 1억을 넣었다면 3천만 원 이상이 증발하는 경험을 한 거죠. 결국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최저가 근처에서 팔았고 그 뒤에 다시 7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밖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노후 자금이었다면 은퇴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50대는 반도체를 아예 안 사는 게 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건 현금의 구매력이 매년 조금씩 깎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10년 뒤에는 7천만 원어치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AI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4년 한 해에만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AI 관련 수요는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돈만 과거의 산업에 묶여 있으면 세상의 성장에서 내 자산만 소외됩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자산 바구니에 넣는 거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특정 섹터의 주식은 영원히 들고 가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이라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투자 판단의 근거가 생기니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3글자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I 칩이 사람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 바로 옆에 붙어서 초고속으로 정보를 넘겨주는 비서 같은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비서가 서류를 느리게 가져다 주면은 일 처리가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제 성능을 내려면은 반드시 이 초고속 비서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서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3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런데 한국 두 기업이 시장의 8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 세계 AI 산업이 한국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번 달 2026년 2월부터 새로운 세대의 HBM이 양산에 들어갑니다. HBM4라고 불리는 건데 원래 올해 중반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사 모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HBM4 한 개의 가격이 약 $500, 우리 돈으로 72만 원 정도입니다. 이전 세대인 HBM3E가 개당 $300였으니 70% 가까이 비싸진 거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이 70% 더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올라가니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이 시장 전체 규모가 올해 480억에서 $500억,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체 D램 시장에서 HBM 비중이 20%도 안 됐는데 올해는 30%를 돌파합니다. 메모리 시장의 무게중심 자체가 HBM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장의 게임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HBM4부터는 단순히 메모리를 대량 생산해서 파는 시대가 끝나고 고객사별로 맞춤 설계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전까지는 기성복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팔았는데 이제부터는 맞춤 양복을 재단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고객마다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다는 뜻은 어떤 고객과 계약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수익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사야 하나, SK하이닉스를 사야 하나, 유튜브 댓글, 주식 커뮤니티, 증권사 리포트, 어디서든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현재 성적표만 보면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수율이 80에서 90%로 안정적입니다. 수율이라는 건 분량 없이 제대로 만들어내는 비율인데 100개를 만들면 80개에서 90개가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엔비디아와의 거래도 공고합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7조 7천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영업이익 19조 7천억 원은 증권가 추정치를 11%나 상회했습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60%를 넘긴다는 건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마진을 하드웨어 회사가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14조 3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까지 발표했는데 2026년 말까지 29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시장 점유율이 28% 수준이고 HBM3E 수율이 한동안 50%대에 머물렀던 이력이 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50개만 쓸 수 있었다는 건데 경쟁사 대비 효율이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25년 4분기에 분기 영업이익 20조 73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분기에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HBM4에서는 4나노 공정의 베이스 다이라는 기술적으로 더 공격적인 설계를 가져왔는데 이건 SK하이닉스의 12나노 대비 훨씬 미세한 공정을 사용하는 거라 성공하면 성능에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수율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SK하이닉스를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에 운 삼성전자 목표가를 20만 원,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155조 원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두 종목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50대에게는 위험한 질문인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HBM4부터 해오는 고객 맞춤형 시대라서 지금의 점유율이 6개월 뒤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일 BD램과 안정적인 수율을 무기로 앞서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일시 D램과 4나노 베이스 다이가 양산해서 성공하면 특정 고객사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공격적 설계가 양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요. 마이크론도 이 분기부터 HBM4 생산을 시작하면 3파전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2026년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정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64기가비트 DDR5 D램 가격이 한 달 전 $450 안팎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30% 이상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1년 전 $200에 거래되던 제품을 고객사들이 2배에서 3배 웃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이 가격 인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이클이 꺾이면은 개별 종목의 낙폭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50대에게 답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려 하지 말고 둘 다 담으십시오. 개별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올라타는 방법, ETF 이야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미 꼭대기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누가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AI 반도체의 최대 고객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는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빅테크 전체의 AI 인프라 투자액이 2,56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전년 대비 63% 늘어난 거였는데 2025년에는 4,430억 달러로 73%가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망치가 6,0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70조 원이 넘어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총 1조 1,500억 달러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1,600조 원이 넘는 돈이 AI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아마존이 올해 200억 달러, 구글 알파벳이 175억에서 185억 달러, 메타가 115억에서 135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가이던스, 즉 회사가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AI 컴퓨팅 수요가 공급을 구조적으로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지금의 병목이 칩이 아니라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칩은 만들 수 있는데 꽂아놓을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수요가 1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수년간 이어진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라는 투자은행이 흥미로운 경고를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AI 인프라에 쏟으면 그 장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비용, 감가상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면 매년 200만 원씩 가치가 줄어드는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잖아요. 빅테크가 수백조 원어치 장비를 사들이고 있으니 몇 년 뒤에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구글 알파벳의 경우 2026년 감가상각비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가의 합의 전망은 226억 달러거든요. 이 차이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8천억 원이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빠집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따라오면 이익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빅테크 주가가 실적 발표 때 충격을 받으면 반도체 주가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수요는 괜찮은데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 50대가 개별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실제로 뭘 어떻게 사야 하는가? 미국 반도체와 이제 한국 반도체 둘 다 같은 반도체 산업이지만 투자 관점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시장이 출렁일 때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에 올라타는 겁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같은 기업들은 칩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회사들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두뇌를 만드는 곳이죠. 이 기업들이 모여있는 반도체 ETF는 AI라는 메가 트렌드 위에 올라가 있어서 단기 조정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이제 달러 자산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로 된 자산은 오히려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50대의 노후 자금 일부를 달러로 가져가는 건 나라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4,500을 뚫고 3전 하이닉스가 매일 신고가인데 굳이 미국을 봐야 해?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드는 게 아니라 가장 평온할 때 들어두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는 제조 중심이라 사이클의 파도를 정통으로 맞지만 미국은 그 파도를 만드는 설계 중심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장이 뜨거워 원화 가치가 안정적일 때가 오히려 가장 싼 가격에 미국의 우량한 달러 자산을 확보해 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반도체 ETF 중 50대가 알아야 할 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SOXX는 아이쉐어즈에서 운용하는 건데 30개에서 35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한 종목의 비중을 최대 8%로 제한합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소재까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투자하는 구조라서 특정 기업이 흔들려도 전체 충격이 분산됩니다. SMH는 베네크에서 운용하는데 25개 종목이고 엔비디아 한 종목의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같이 크게 빠집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SMH가 SOXX를
160%포인트 이상 앞섰는데 그건 순전히 엔비디아 덕분이에요. 운용 보수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50대가 기본으로 가져갈 거라면 SXX가 안정적입니다. 수익률을 좀 더 공격적으로 노리겠다면 SMH를 석대,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마다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이클 타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순환이 뚜렷해서 사이클 바닥에서 사서 정점 근처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원화로 바로 투자할 수 있어서 환전 비용이 없고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한 종목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ETF를 활용하거나 두 종목을 함께 담아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장기 보유의 엔진이고 한국은 기회를 잡는 전술적 도구입니다. 미국 반도체 ETF는 사놓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한국 반도체는 사이클을 보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머릿속에 없으면 한국 반도체의 사이클 하락기에 멘탈이 무너지고 그때 미국 것까지 같이 팔아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집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이야기입니다. 성향별 실전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전체 투자 가능 자산 중 반도체에 할당하는 비중이고 나머지는 채권, 예금, 배당주 등 안전 자산으로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건 참고용 프레임이지 맞춤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재무 상황과 위험 허용 범위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형. 원금을 절대 지키겠다는 분, 은퇴가 1년에서 3년 안에 예정된 분, 반도체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는 현금성 자산, 채권, 배당주로 채웁니다. 미국 쪽은 반도체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분산된 넓은 ETF를 씁니다. S&P 500 안에 기술 비중이 이미 30%를 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AI 성장의 과실을 가져올 수 있고 반도체가 빠져도 다른 섹터가 방어해줍니다. 한국 쪽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소량 편입합니다. 보통주보다 배당이 높고 주가 변동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에 올라타되 변동성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개별 반도체 기업의 흥망성소에 내 노후를 걸지 않겠다는 것. 반도체가 10%밖에 안 되니 이 부분이 반토막이 나도 전체 자산에서 빠지는 건 5%입니다. 잠은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형. 은행 이자보다는 더 벌고 싶은 분, 은퇴까지 5년 이상 남은 분, 반도체 비중은 전체의 20%입니다. 미국 15%, 한국 5%로 나눕니다. 미국 15%는 SOXX나 SMH 같은 글로벌 반도체 ETF에 넣습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겁니다. 한국 5%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ETF를 활용하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반반씩 담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같은 수익이라도 세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논리는 미국으로 구조적 성장을 잡고 한국으로 접근성과 절세를 챙긴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전체의 20%니까 시장이 30% 조정을 받아도 전체 자산 손실은 6% 수준입니다. 불편하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한 범위죠. 세 번째, 공격형. 아직 현역이고 월급 외 여유 자금이 있는 분, 변동성을 감내할 심리적 체력이 있는 분. 반도체 비중은 30에서 40%까지 가져가되 절대로 50%를 넘지 마십시오. 50%를 넘는 순간 반도체가 포트폴리오의 엔진이 아니라 선체가 됩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속도가 줄지만 배는 뜨는데 선체에 구멍이 나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미국의 20에서 25%, 한국의 10에서 15%를 배분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ETF에 빅테크 개별 종목을 일부 석도에 ETF 비중을 60% 이상 유지합니다. 한국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HBM 관련주에 투자하고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에도 일부 베팅하되 반드시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십시오. 개별 종목이 매수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은 기계적으로 절반을 파는 규칙, 이걸 미리 정하지 않으면은 감정이 판단을 잡아먹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그랬듯이 조급함이 합리성을 이기는 순간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든 사고 파는 방식이 결과를 바꾸니까요. 매수 원칙은 절대 한 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4번에 나눠서 한 달 간격으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23만 원까지 올렸지만 같은 회사가 6개월 전에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도 가격을 바꾸고 때로는 틀립니다. 나누어 사면 평균 매수가가 형성되면서 고점 한 방에 물리는 위험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월 적립식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급여일에 맞춰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매도 원칙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은 기계적으로 절반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 수익이 목표였다면 달성하는 순간 투자금의 절반을 채권이나 예금으로 옮깁니다. 남은 절반은 계속 가져가되 원금은 이미 안전지대로 빠진 상태가 됩니다. 왜 전부를 안 파느냐고요?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절반이라도 파느냐면 50대에게 시간은 20대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20% 벌었을 때 팔지 않고 30%를 노리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험을 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지키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보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AI의 병목은 칩에서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부지 허가보다 송전선 연결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나 ETF를 보험성으로 소량 담아두면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전력주가 방어해주는 해지, 쉽게 말해 보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압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0대의 반도체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구매력 방어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반도체로 2배, 3배를 노리는 순간 리버모어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완전히 무시하면 인플레이션이 내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고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방어형이든 중립형이든 공격형이든 자기 상황에 맞는 비중을 정하고 규칙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 노후를 지킵니다. 급한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 한 문장만 떠올리십시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가난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현재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